자, 그래서 개념어를 피시면 되고, 개념어는 오늘은 소설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소설이니까 어디니? D인가요? D를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몇 페이지인가요? 31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한꺼번에 갑니다. 자, 오늘 소설인데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 시를 했잖아요. 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조라고 그래요? 자, 1학년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야. 안 배웠어. 자, 문학의 4대 범주, 4갈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서정갈래.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자,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라고 불러요. 자, 서정갈래가 뭐예요? 서정갈래. 얘가 시예요. 서사갈래? 소설이에요. 극갈래? 희곡이에요. 교술갈래? 수필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고전 운문들도 다 서정갈래라고 불러요. 고전 소설 당연히 서사갈래겠죠? 그리고 극갈래, 고전 극들도 있어. 마당극이라든지 전통극, 인형극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교술갈래는 고전 수필도 되는데 사실은 고전에서는 수필이라고 안 하고 기, 설, 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곡헌기 몰라요? 네, 참아설. 그러니까 지금 고1에서 알만한 거 한 슬견설 정도, 슬견설 배우지 않았나요? 중학교 때? 배웠죠, 배웠죠. 이와 개의 이야기. 중학교 때 배우기. 네. 와서 아, 와서 배웠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가래. 근데 이제 우리가 시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서정갈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화자가 반드시 등장하고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걸 서정갈래라고 해요. 그래서 시에는 항상 화자를 먼저 찾았었죠. 이래서 그래요. 그러면 서사갈래, 소설은 뭐냐? 소설은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고요? 네? 사건 꼭 있죠. 뭐냐고요? 당신 뭐냐고요? 화자하고 똑같은 거.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 서술자가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갈등을, 이야기를, 원래 플롯이거든요. 네, 이야기로 쓸게요. 영어 쓰기 싫으니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소설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극갈래는 뭐죠?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글이 극갈래. 근데 지금에 와서는 시나리오도 이제 극갈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체를 기반에 두는. 그리고 수필은 반드시 있는 게 뭐죠? 글쓴이가 있어요. 글쓴이 나가 등장해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교술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갈래 사범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야. 시까지 한 거야. 그리고 오늘은 소설이에요. 그럼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서술자가 제일 중요해요. 서술자. 그래서 오늘 할 게 바로 뭐냐면 소설에서 서술자의 위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위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희야 뭐니? 서술자의 위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는 시점이다. 소설에서 시점. 자, 시는 처음 볼 때 뭐 했죠? 시는 제일 처음에 화자를 찾았어. 제목 보고 닥치고 화자 찾았어. 근데 소설은 바로 닥치고 서술자 찾는 거예요. 소설은 바로 서술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시점을 통해서 문제들이 파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시점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 다 알고 계실걸요? 알잖아, 그치? 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자, 개념어 오셨죠? 근데 개념어 거기 없어요? 개념어 이런 게 있을까요? 요 시조 구조는 있지? 자, 시간 한번 더 올게요. 개념은 없어. 자, 그래서 시점은, 그러니까 시점을 찾을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시점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얘기냐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하느냐, 작품 밖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안에 존재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에 등장하느냐,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느냐. 자, 그럼 등장하는 건 어떻게 찾아요? 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소설은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소설 지문이 딱 나왔어.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나를 찾아. 일단 나 있는지 찾아. 뭔지 알겠어요? 그냥 쭉 내면서 나를 찾는 거야. 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1인칭 시점이 돼요. 자, 1인칭 시점이 된 순간 바로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자,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요. 사건이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갈등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이야기도 내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다 암기하고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구분은 되게 간단해요. 자, 인물의 정서를 표현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나가 등장하지 않죠? 그녀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울고만 싶었다. 자, 뭐 했죠? 정서를 얘기했잖아. 정서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 정서를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슬펐다. 그녀는 슬펐다. 울고만 싶었다. 이게 아니라 그녀는 슬픈 눈을 하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그렁그렁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서술. 기쁘다 슬프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쁜 표정을 이야기, 슬픈 표정을 이야기.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인칭 관찰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이래요. 자, 그래서 구분하는 거 이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시점은 무조건 찾아낼 수 있어요. 소설 딱 읽어요. 그러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나를 찾아요. 나가 있으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닌지, 갈등의 중심인지 아닌지, 중심인지 아닌지. 그리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는지 아닌지,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기본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서술상의 특징이고요. 그게 소설가가 시점을 선택해서 소설을 쓰는 이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뭐까지 설명할 거냐면요. 심리적 거리라는 것도 설명해요. 자,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 무슨 뜻이에요? 대상을 친밀하게 느낀다. 근데 친밀하게 느끼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멀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친구가 있죠? 먼 친구가 있어요. 자, 둘이 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믿겠어요? 가까운 애를 믿죠. 먼 애들은 안 믿죠. 네, 걸러 듣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시점의 효과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예를 보시면 1인칭 주인공은요. 자, 나가 등장하는데 나가 곧 누구예요? 중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관찰하고 말해주는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분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해 주겠죠. 자기 얘기를 일일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독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독자는? 뭐죠? 아, 그런 거 안 사와도 된다니까 싶은데. 선물 사오고 그래요. 네. 국경 선생님한테 뺏어서 놔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독자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독자는요, 어떻게 느낄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 이제 뭐 하지? 나 뭐 먹지? 나는 뭐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나를 기반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읽는단 말이야. 나는 뭐 했다. 나는 우울한 기분이었다. 자, 그러면 읽는 와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내가 동일화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나 간다. 그리고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공감대가 형성되게 돼요. 그럼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신뢰성이 느껴져요. 그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많이 하고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소설가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왜 선택할까요? 왜 선택하겠어? 그 주인공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왜 그런 갈등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은 내가 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해요.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 묘사가 중심적으로 되는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자의식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얘 왜 이래? 뭔 생각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얘가 왜 도대체 그런 자의식이 붕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1인칭 주인공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자들은 그걸 읽으면서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거를 노리는 시점이 1인칭 주인공.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서술자 역시 나가 등장해요. 이 나가 누구에 대해서 중심 인물을 관찰해요. 자, 그리고 이 중심 인물을 관찰한 것을 독자한테 전달하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심리적 거리부터 생각해 볼까요? 누구랑 가까워지죠? 독자는? 나랑 중심 인물 중에? 나랑 가까워지죠. 서술자하고 가까워져요. 그렇지? 그럼 이 거리는 또 어때요? 나하고 중심 인물은요? 가깝겠죠. 가까운 위치에서 관찰하겠지. 그러면 대신 중심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친한 친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누구 뒷담화를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안 해봐. 걔는 그런 애구나. 끝난 거잖아. 걔랑 안 놀아야겠네. 그래서 이 거리는 멀어져. 자, 지금 중요한 걸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노려서 1인칭 관찰자란 그 인물에 대해서 특정 시각을 더 씌울 때 1인칭 관찰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한 시점과 그리고 작가가 의도한 시각,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울 때 1인칭 관찰자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얘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건과 인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상 이거 설명하는 게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했거든요. 이거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애들이 하나도 몰라.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알아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아, 이 학교는 어디예요? 풍양이에요? 아니, 학교에서 못 배우는 아, 학교에서는 안 배우고. 네, 그렇군요.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자, 이거 1930년대 소설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아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걸 이제 유복녀라고 하거든요. 오키라는 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홀어머니 밑에서 오키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좀 힘드니까 하숙집을 한 거예요. 그냥 새빵을 줬어. 그 사랑방.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손님이 들어오는데 아빠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아빠 친구랑 엄마랑 썸을 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빠 친구랑 엄마가 썸을 타.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 용납될 수 있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괜찮아요? 아 좀 그래요?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봐봐 근원데 요즘도 그래. 근데 이때는 어떻게 써? 야 이걸 소설로 써? 칼 맞아요. 아주 그냥 유교가 바닥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6살 난 오키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엄마한테 꼬치를 꺾어다 줘요. 오키가. 근데 꽃 보고 예뻐갖고. 근데 엄마가 아이고 꽃이네. 아이고 예뻐. 네. 근데 오키가 갑자기 아저씨가 갖다 주랬어. 이런 거예요. 그럼 엄마 어떻게 돼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져요. 그래서 그 꽃을 또 이제 어떻게 성경책에 이렇게 콕 꽂아서 보관을 해요. 네? 아니요. 이 손님이 아빠 친구가. 그래서 막 오키가 이제 이 교회를 갔는데 그 아빠 친구가 저기 뒤에 또 왔어요. 그래서 막 엄마를 계속 하면서 엄마 아저씨 왔어. 이랬지. 조용히 해 기도해야지. 엄마 이렇게 기도하는데 되게 막 얼굴 빨개져서 기도하고 있어. 엄마 어디가 아프? 얼굴이 왜 빨개? 자 뭔가 어떻게 돼요? 뭔가 어린아이의 시선이 더 씌워지니까 아니 그 부정적인 사랑이 뭔가 순수해 보이잖아. 예뻐 보이잖아. 안타까워 보이잖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1인칭 관찰자시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더 씌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소설 하나 더 해볼까요? 중학교용 소설로 하면 그런 거 아시나요? 기억 속의 들꽃 이런 거? 이것도 안 몰라요? 이게 소설 그걸 다 바꿔야겠어. 예를 드는 걸. 이게 요 내용이 또 그래요. 전쟁 이야기. 전쟁인데 이제 6.25가 터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피난을 막 가요.
근데 이제 얘도 서술자가 어린이거든요. 얘는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피난이 너무 가고 싶어. 아니, 다 가는데 우리는 피난을 안 간대. 아니, 왜 우리는 안 가? 우리도 빨리 가고 싶어. 저기 다 가는데 놀러 가는 것 같은 거지. 근데 피난을 안 간대요. 근데 진짜 멀리서 들리던 그런 대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집이 피난을 결정했어요. 근데 부모님들 안 가신대. 누나랑 나만 가래. 친구.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누나가 비싸. 네? 누나도 어린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봐요. 어리는 거야. 그래서 피난을 너무 가고 싶던 피난을 가니까 너무 기분 나는 거예요. 신났어. 그래갖고 저기 고모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거든요. 가면서 군인들을 마주쳐요. 군인들은 어떻게 걸어오는지 알아요? 항상 길에서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무줄을 룰루랄라 신나게 가요. 신나게 가는데 군인들은 어떻게 걸어가요? 한쪽으로 걸어지 않고 양쪽으로 걸어. 인민군. 얼굴에 꺼멓게 칠을 하고 옷에는 잔뜩 진흙들이 총을 메고 표정들은 어떨까요? 대적색. 네, 무표정한 표정. 지쳐있고 하지만 눈빛엔 살기가 든다. 그 군인들 사이를 둘이 남매가 손을 잡고 피난을 가는 거야. 갈 수 있겠어요? 안 맞아주겠어. 네? 안 맞아. 아니 뭐 갑자기 군인이 애들을 때려 죽이겠어요? 저만. 네? 저만. 애들이 적인가요? 원래 민간인은 안 죽여. 그럼요. 전쟁에서 민간인 죽여. 그럼요. 그 군인들 사이를 뚫고 가는데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피난 포기해요. 무서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그게 이제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바라본 전쟁.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너무 무서워요. 자, 아이한테 무서워. 그럼 어른한테도 당연히 무섭겠지. 아이한테도 부정적이야. 그럼 어른한테도 당연히 부정적이겠지. 그런 시각을 보여줘. 이게 관찰자 시점. 그래서 관찰자 시점에서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1인칭 시점에서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1인칭 주인공은 그러니까 결국 심리 묘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심리 묘사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게 포인트가 돼요. 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갈등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 그럼 관찰자의 시선 시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이렇게 조금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레벨 소설에 치숙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치숙. 이제 한자어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리석은 숙부라는 뜻이에요. 자, 서술때 나가 등장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강점. 그래서 지금 일본인 사장 밑에서 내가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본인 사장이 나를 굉장히 아껴요. 왜냐면 내가 일을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맨날 칭찬받아요. 그리고 일본인 사장이 나를 어찌나 좋게 봤는지 좀 있으면 내지인이라고 하거든요. 내지인. 그때 일본인들 내지인이라고 했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 표현. 자기들이 내지래. 누가 봐도 외지지 않아요. 일본 중심의 사고야. 네, 그래서 그 내지인을 소개시켜 준대요. 그럼 이제 일본인하고 결혼을 해서 나 이제 잘 나갈 거야. 근데 이게 숙부가 있는데 이 숙부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랑 달리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맨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한답시고 다니는데 그렇게 살아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야.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친일파예요. 시대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라본 어리석은 사람 뭐 하겠어요? 독립운동 같은 그런 거 하겠죠. 자, 이런 고도의 수법을 통해서 돌려서 반어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런 게 1인칭 관찰자 시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프레임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대상을 서술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기 안에서 주제가 나와. 뭔지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3인칭 관찰자가 있어요. 3인칭 관찰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외면. 눈에 보이는 것만 서술하는 거예요.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내면은 서술은 일절하지 않고 그 인물의 사건의 외면적인 부분만 쭉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긴 나가 없죠? 서술자라고 하죠. 서술자가 여기는 그냥 인물들이라고 하면 돼요. 인물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독자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나요? 불친절하나요? 불친절. 자, 그러면 불친절한 사람은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겠어요? 그렇죠. 이게 멀어져. 자, 서술자도 인물에 대해서 거리가 어때요? 당연히 멀겠죠? 그럼 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독자는 누굴 가깝게 여기 생각하는지 알아요? 인물이 가까워져요. 왜냐면 직접 생각해 봐야 돼. 얘가 안 알려줘.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까워져.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돼? 감정이입을 하겠지. 그리고 얘가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왜 그럴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인물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독자의 상상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3인칭 관찰. 얘는 그냥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독자한테. 독자가 알아서 판단. 그러니까 판단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겠죠. 그걸 따라오면서 여기선 이거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 불친절 해주는 그런 도들이 3인칭 관찰자. 그러니까 모든 걸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전지적 작가는요, 반대야. 서술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인물의 내면도, 사건의 경과도, 과거에 있었던 일도, 미래에 일어날 일, 심지어 로또 보는 거지. 와. 자, 그래서 신과 같은 위치, 그래서 전지적이거든요. 모든 것을 아는 거.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해요? 가까운 위치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특별히 가까운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지적 작가는. 특정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전지적 작가에선 초점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 인물은 그 사람의 뒤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리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리 묘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한된 전지적 작가라고도 해요. 어쨌든 심리 묘사가 들어가면 전지적이라는 얘기는 꼭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것들을 전부 누구에게? 독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독자는 이 서술자가 어때요? 너무 친절해. 다 떠서 먹여줘.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물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 판단할 여지가 1도 없어져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생각해볼 여지가 없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완전 상상력이 극도로 제한이 되겠죠. 생각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지적 작가는 어느 소설, 고전 소설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거의 99%의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게 효과거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뭐가 반드시 들어가면 편집자적 혹은 서술자적 논평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거나 정서적 판단을 하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적 논평이에요. 그냥 고전 소설에 많이 등장하니까 이 경우는 대부분 서리적인 요소로 되어 있어요. 서리를 찾으면. 그래서 춘향이가 옥에 갇혔어요. 춘향이의 마음이 그 어찌 통분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서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들어가주면 편집자 정서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 이것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독자와 서술자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요? 1인칭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2순위는 한 요 정도? 그리고 3순위? 근데 2순위, 3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순위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봐. 여기는 없으니까 됐고요. 서술자와 중심 인물이 가까운 곳도 여기죠.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요? 전지적 작가죠. 심지어는 자, 얘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다 아니까. 얘는 나의 기분을 잘 모를 때도 있어. 나 왜 이러지 도대체? 근데 그거 알아. 너는 이래서 이래. 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독자하고 중심 인물이 멀잖아요. 먼 거는 얘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뭘까요? 더 먼 건? 전지적 작가가 더 멀겠죠. 생각해볼 여지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점 부분이 탄생하는 효과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심리적 거리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 심리적 거리가 나와서 요거까지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심리적 거리도 형성을 하거든요. 자, 인물의 성격은 소설에서 어떻게 제시하나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자, 직접 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려. 딱 찍어서 쟤는 착해, 쟤는 재수 없어, 쟤는 우유부단해, 쟤는 미쳤어. 너도 해줘? 쟤는 어떻게 하는 거야? 꼭 집어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직접 제시는 말해주기라고 해요. 그럼 간접 제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기라고. 영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가끔 영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텔링이라고 해요. 보여주기는 showing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독자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둘이 가깝다, 친하다라는 얘기죠. 가까우니까 얘기해주겠지. 관찰해서 아니까 1인칭 시점이든 3인칭 시점이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성격이라고 말해주니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또 가깝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럼 간접 지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서술자가 불친절해 인물에 대해서. 그럼 얘 멀죠. 독자한테도 멀죠. 그러면 이 거리가 가까워지. 자, 그럼 시점하고 엮어서 한번 볼까요? 자, 직접 제시가 가능한 시점은 뭐예요? 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가 가는 거죠. 직접 제시는 서술자는 안 되지. 근데 등장인물을 통해서 직접 제시는 할 수 있겠지. 어떤 철수가 영희한테 우유부단해. 이러면 우유부단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서술자는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제시. 자, 간접 제시가 가능한 거? 전부 다죠. 이걸 이용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라인이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는 31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여기 있는데 이건 됐고, 여기 이제 다 설명드린 거예요. 거리 개념까지. 자,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시점 이제 요거는 해보는 게 좋거든. 34페이지에 있는 거 8번까지 요거 해결해 볼까요? 시간은 한 3분? 음. 2월 말까지요. 3번. 3분에. 목요일 날. 네? 뭐가요? 목요일 날. 나오죠. 네, 왜요? 별로. 네. 우리는 멈추지 않아. 네버 스탑. 우리는 방학 같은 거 없어요. 자, 1분 남았어요.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을걸요? 또 개념은 출석 안 했지. 민혁이 있고, 정원이 있고, 승훈이 있고, 지민이 있고, 그리고 지웅이 있고, 승주 있고, 그리고 그건 누구였지? 오이 있고, 제이. 걔는 이거 안 됐지 않아? 개념은 안 됐잖아. 네? 네, 내일 오셔도 돼요. 자, 그럼 맞춰볼까요? 자, 1번요. 박지원이거든. 박지원 혹시 누구지 아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 남양주 살면 알아야 되지 않아요? 차시는 분. 네. 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정치하시는 분이라고요? 어허. 그 정약용 선생님 친구예요. 왜요? 아 진짜요? 친구는 근데 몰라도 되지 않나요? 어허. 이 표현이 뭔지 모르나? 실학자예요, 실학자. 아니, 박지원 몰라요, 진짜? 나 생각날 것 같아. 허생전, 아, 호실, 그 중국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양반전. 그래요, 그 통곡할 만한 자리. 연한 열알기. 연한 박지원 선생님 모르세요? 안타깝네요, 진짜. 시험 보면 선생님도 고3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산다고요. 좋네요. 자, 그래서 그 옛날 분이요. 그러니까 사실 볼 필요 없어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자, 그럼 전지적 작가는 자 서술자와 광문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범선 여기는 자 나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이네요.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시점 찾을 수 있나요? 잘 알고. 세 번째, 그치?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심리를 얘기해 주네. 그러면 전지적 작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아니죠? 작품 밖에 위치하는 거 맞죠? 자, 그럼 황석영의 아우를 위해서 딱 처음에 나가 등장하죠? 1인칭 시점이네. 조금 읽어보시면 갈등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요. 1인칭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경험과 내면 심리를 서술하겠죠.
자, 그리고 독자와 주인공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요? 제일 가까워요. 자, 그리고 작품 밖과 안을 넘나든데 그러면 시점이 여러 개야 돼. 그러니까 시점이 하나는 안팎으로 나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시점이 혼용된 소설이 그래요. 자, 그리고 작품 속의 서술자가 다른 이야기의 서술하고 있다면 이는 즉 관찰자겠죠. 근데 얘는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어성의 특징으로 파생돼요. 앞에 안 한 거는 이제 하시면 돼요.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개념은 끝.